계속해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화면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해서 81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네. 2023년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2024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3차장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제가 대통령께 국가 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 정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복구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 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3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 예, 오늘 진행됐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 직접 보고 오셨고요. 이어서 국회 측 신문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증인 안보실장님 증인으로 호청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증인이 2025년 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종료 시에 조서를 열람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그 서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당시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그 합리적인 뭐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뭐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않고 저는 뭐 비상하게 이렇게 조금 뭐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예,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척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근무 연도 상당히 깊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이시죠? 근무연은 없었고요. 단 한 달 정도 제가 대령 때 합참에 과장할 때 우리과의 파견 나와서 저를 일을 도와준 적은 있고 그 뒤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한 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방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을 인계를 한 그런 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은 되게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육사 선후배끼리 형 동생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호칭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추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죠? 울분과 화는 거 잘못된 좀 제 생각과 다른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증인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뜻을 제가 저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우리가 사실은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문을 듣고 오셨는데요. 약 2-3시간 전쯤에 탄핵 심판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이었고 신원식 실장은 계엄까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담을 진행한 김성훈 변호사와는 이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거는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계엄 해제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